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미아리의 무당집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은 건 작년 휴가 중이었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며 지루해하자 지독하리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어머님께서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때는 80년대 초, 제가 학교에 막 들어가기 전 6살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 장교셨던 아버님이 김포로 발령을 받으셨고 우리 가족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부대가 김포에 있었는데 왜 김포로 이사를 안 갔냐고요? 그때 김포는 공항 주변을 제외하곤 거의 논밭뿐이었고 학교에 갈 시기였던 저에게는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와 어머님은 미아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북구에 속해 있지만 당시엔 도봉구였던 그 미아리 말입니다. 그때는 대통령부터 육군 장성까지 군계통이 줄을 잇는 시절이라 해군 장교이신 아버님의 진급은 매우 느렸습니다. 게다가 군 장교의 봉급이 많지 않았고 아버님의 절친이라던 분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도망가는 바람에 집안 사정은 더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시절 30평 아파트가 4천만 원 하던 때였으니 3천만 원이란 금액은 정말 거금이었죠.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은 양장 공장에 나가시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대부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집에 새들어 사시던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긴 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어머님이 안 계시면 본인 일만 하시는 분이셨죠. 아버님은 부대 내에서 생활하시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어오실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어느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님은 저녁 8시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들어오셨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어머님은 저녁을 차려주고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신 후 평소처럼 굵은 노트에 성경을 필사하고 계셨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쿵쿵쿵 하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당시 집에는 어머님과 어린 저, 할머니만 있었기에 어머님은 무서우셨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낯이 익어 우산을 무기로 삼아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빗물에 젖은 스포츠 머리를 한 덩치 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님은 그 여자가 옆집 무당이라는 걸 알라차리고 안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80년대에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독특했고 당시 그 지역에서 무척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귀신 들린 미친년 하나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년이 집을 나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머님은 당황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여자를 이 늦은 시각에 왜 저희 집에서 찾습니까? 그러자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과 그년이 자주 대화를 한다고 들어서요.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겁니다.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아들과 어울린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화가 나서 무당을 무시하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무당은 계속 문 밖에서 아주머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어머님은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 옆에 눕고 말았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늦은 밤 무당이 찾아와 이상한 말을 하고 간 탓에 어머님은 십자가를 쥐고 기도를 하며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문이란 문은 쾅쾅 열어 제끼며 화를 내셨습니다. 야, 막내야, 빨리 일어나라. 밖에 미친 개가 있다. 빨리 내쫓아라. 그 말씀이 어찌나 크고 무서웠던지 어머님은 놀라서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거실로 나가 베란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시다가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 한쪽 벽이 통째로 큰 베란다형 창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나서 보니 옆집 지붕 위에 머리를 산발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다리를 안고 앉아 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었죠. 더구나 그 여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패닉에 빠졌고 급히 새들어 사시는 할머니를 깨우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아서 어머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 할머니밖에 의지할 수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난리를 치며 할머니를 깨웠고
할머니도 어머님을 따라 베란다로 나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늙으니 이제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내가 이 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나를 데리러 오는 자가 저리 흉측하노. 그리고는 기겁을 하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어머님은 경찰에 신고하자니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까 걱정되고 그냥 두자니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붕 위에 여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살면서 행했던 조그만 나쁜 일까지 모두 말씀드리며 눈물로 참회하셨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기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매님의 마음속의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믿고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을 무렵 밖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 베란다에서 옆집 지붕을 보았지만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사탄이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며 기도를 드리고 편안히 잠이 드셨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이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공장에 계셨고 아버님은 혼자 집에서 놀고 있던 저와 함께 짜장면을 시켜 드시고 옥상에서 키우시는 채소를 보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고추, 상추, 고구마, 호박, 방울토마토 등을 스티로폼 박스에 심어 키우시는 취미가 있으셨습니다. 집을 비우실 때는 어머님이 돌보셨지만 아버님은 그 채소들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자연산이라고 자랑하시는 걸 무척 즐기셨습니다. 그날도 아버님은 옥상과 마당에 심어둔 농작물들을 둘러보시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옥상 구석에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진 물구멍 근처에 오래된 듯 시뻘겋게 굳은 피가 형체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장마철이라 물구멍으로 빗물이 항상 흐르고 있었는데 물구멍 가장자리 양쪽에 피가 흘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흔적이 마음에 걸려 어머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고 어머님이 집에 오시자 며칠 전 겪으셨던 지붕 위 여자의 이야기를 자랑스레 들려드리셨습니다. 어머님은 성령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아버님은 옥상 물구멍에 남아있던 피 자국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니 내내 마음이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들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골치가 아프셨겠죠. 밤 12시가 다 되어 부모님이 겨우 저를 재우고 나서 두 분이 오붓하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렴풋하게 킥킥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전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무서워하셨지만 아버님은 군인으로서의 정신력과 집안의 가장으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용기 있게 베란다 문을 확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베란다를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약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건너편 지붕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비명소리에 놀라신 어머님도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그 여자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전에는 무릎을 안고 앉아있던 여자가 이번에는 서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킥킥하는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지붕에서 저희 집 지붕으로 뛰어넘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님은 위기감을 느끼고 안방에 있는 일본도를 가지러 재빠르게 뛰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쿵 하고 굉음이 들렸습니다. 일본도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계셨고 베란다 창문 너머로 다시 보니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난 봤어요. 저 귀신이 우리 지붕으로 넘어오려다가 실패해서 담에 매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 괴상한 여자는 옆집 지붕에서 우리 집 지붕으로 넘어오려는 시도를 2번이나 했고 처음 지붕에 앉아있던 모습은 그 시도를 위한 전초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말을 듣고 나가서 확인할까 망설이셨지만 담 너머에서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잘 안되네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계셨지만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마주한 충격으로 차마 그 여자가 떨어졌을 만한 장소로 가볼 용기는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셨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다니시던 교회에 찾아가 집 근처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집으로 찾아와 찬송가를 부르고 몇 시간 동안 열렬히 기도한 뒤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님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괴상한 여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밤 무당집을 찾아가 이 일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밤 다시 그 여자가 올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낮부터 저를 검도로 지치게 해서 일찍 잠들게 하신 후 마당에 옆집 지붕이 보이는 방향으로 의자와 목검을 가져다 놓고 앉아 불침번을 서듯 주위를 경계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군인이자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금의 방심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셨습니다. 어머님은 속으로 무서우면서도 아버님이 곁에 계셔 든든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마가 끝난 여름 밤이었습니다. 모기가 극성인 때라 모기와 씨름하며 여자가 나타날까 불안해하며 긴장 속에 시간을 보내시던 아버님은 주위를 둘러볼 겸 집 주변 골목길을 한번 돌아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담배를 피우던 아버님은 무당이 살던 옆집을 지나가게 되셨고 그때 옆집 창문 안쪽으로 미세한 누런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불빛이 보여서 왠지 모를 호기심이 들어 조심히 들여다보니 촛불 몇 개가 켜진 방 안에서 무당이 불상을 향해 기도 같은 걸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집에 유명한 무당이 산다는 이야기를 복덕방 할아버지와 부대에서 이미 들으셨기에 무당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셨습니다. 아버님 키가 184cm나 되셔서 높은 위치에 있던 창문이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였기에 조심히 무당의 행동을 지켜보셨습니다. 한참 기도를 올리던 무당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은 정말 왜 그러냐. 네 스스로가 강해져야 그 안에 들어온 것을 내보낼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무당의 뒷모습만 보고 있던 아버님은 방 전체를 자세히 둘러보고 싶어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무당이 기도를 올리던 방 입구 쪽에 그 괴상한 여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팔과 다리에 기브스를 한 채로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무당집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그 여자가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하려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셨고 이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을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그 미친 여자가 한쪽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고개를 뒤로 젖혀 웃는 모습을 아버님과 눈을 마주친 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난 애초에 내가 거기서 훔쳐보는 걸 알고 있었어 하는 듯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당이 눈치채고 뒤를 돌아보려 하자 아버님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들킬 것 같아서 200m 떨어진 놀이터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버님은 저 미친 여자 문제를 무당과 결판을 내야 집에 더 큰일이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그날 밤 무당과 대화할 방법을 궁리하며 하루를 지새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당집을 찾아가 대면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님을 데리고 무당집으로 향하셨고 무당집 벨을 누르니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의 크기에 부모님은 조금 놀라셨습니다. 그 뚱뚱한 여자의 안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무당집 내부의 고급스러움에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당시 구하기 힘든 커피포드와 고급 원목 가구들이 있었고 집 안에서는 원두커피 향까지 풍겨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거실 식탁에 앉아 계시자 방에서 그 특이한 스포츠 머리를 한 무당이 나왔습니다. 무당은 마치 부모님이 찾아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아버님은 그 미친 여자가 어디 있냐고 거칠게 물으며 오늘 그 여자를 내 손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처넣겠다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은 부대 내에서 별명이 원마라 불릴 정도로 성격이 거칠었기에 무지하게 성가를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진정하시라며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당시의 정계일선 의원의 딸이었고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낳고 잘 살다가 결혼 10년 차에 신병이 발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이혼을 당한 그녀는 충격으로 정신이 약해졌으며 몸에 여러 신들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집안에서 유명한 이 무당에게 맡겼고 그 후로 자주 탈출을 시도한 탓에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나니 화가 조금 누그러지셨고 어머님은 다시 무당에게 물으셨습니다. 전에 당신이 우리 아들이 그 여자와 친하다고 말한 건 왜죠? 그러자 무당이 답했습니다. 아드님이 자주 옥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골목 아래에서 아드님을 보며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몸에 신들이 들어와 성격이 난폭해진 그녀였지만 아드님을 보면 남편에게 빼앗긴 자식들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골목길 밑에 있는 그녀와 옥상에 있던 아드님이 서로 유치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녀에 대한 연민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무당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무속 신앙에 대해 대화까지 나누게 되셨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님은 전날 대추나무 위에서 본 늙은 여자의 홀령을 떠올리고 그 이야기를 무당에게 하셨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방을 훔쳐보시는 걸 알았던 그녀의 몸속에 있던 신들 중 하나가 아버님께 경고를 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지요. 아버님은 그날 무당과의 대화를 통해 귀신과 신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무당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무당 집안에서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손에 과도를 든 그 미친 여자가 손과 옷에 피가 흥건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던 겁니다. 어머님은 놀라서 아버님 뒤로 숨으셨고 아버님은 해군 소속 장교로서 재빠르게 그 여자를 제압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여자를 단숨에 제압하시고 마당에 있던 빨랫줄로 단단히 묶어 포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칼에 묻은 피를 보고는 무당집 안으로 급히 들어가셨습니다. 무당집 안은 난장판이었고 아까 봤던 뚱뚱한 여자가 온몸이 칼에 난자당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볼까지 칼로 찔린 끔찍한 상태였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무당 역시 이런 끔찍한 광경을 처음 보는 듯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아버님은 즉시 경찰을 불러 사건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 미친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당은 그 사건 이후 인천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무당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나이를 먹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어머님께는 충격이 큰 사건이었고 세월이 흘러도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녀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이유가 아마도 제게 연민을 느껴서 잃어버린 자식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때 그녀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려는 시도를 성공했더라면 어머님과 단둘이 있던 그때 얼마나 위험했을지의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종교시설. 나의 고향은 꽤 시골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논과 산에 둘러싸여 놀 곳이라 해봐야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은 걸려야 나오는 노래방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 벽촌에 1991년 어느 신흥 종교단체의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건설 예정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우리 부모님도 종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장과 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언론에 호소하며 투쟁을 이어갔지만 종교단체 측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며 계획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관해서는 지역에서도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돌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현해 거액을 기부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추측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돈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죠. 종교시설은 우리가 사는 지역 가장자리에 지어졌지만 그 부지 면적은 도쿄돔 3개는 좋게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이 척박하게 버려진 땅이라 값이 쌌던 거겠죠. 그 시설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쯤 완공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적기 가까이 가지 마라. 그쪽 신자들과 말 섞지 마라.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후 나는 반 친구들과 함께 슬쩍 그곳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양쪽 위에는 마치 한야 같은 모습의 무서운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들은 저게 뭐야? 악마교가 틀림없어라고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라거나 한야 단체 같은 괴상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가할 때면 호기심도 있고 심심풀이도 할 겸 그 주변을 자전거로 돌아보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신자가 되었건 시설 관계자가 되었건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인기척도 없고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다 보니 건설 단계에서 시위까지 하며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 시설에 대해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 다들 그 시설에 관해 잊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A가 저기 담력 시험하러 가볼까?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A가 말하길 우리 부모님이 그러는데 악마교 건물에 예쁜 여자가 드나든다더라. 매일 가게에 물건 사러 온대. 라는 것이었습니다. A네 집은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의 말에 따르면 그 악마교 사람들이 매달 3만 에너치씩 쇼핑을 해서 부모님이 무척 신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로는 거기 사람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대. 별로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래? 나는 물론이고 다른 녀석들도 딱히 놀 곳도 없는 동네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던 터라 그 제안에 무척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들 신이 나서 그럼 한번 가보자 하는 분위기가 되어 담력 시험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멤버는 나와 같은 반이던 A, B, C, D 4명과 후배였던 E, F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몸도 다 크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7명씩이나 있으니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합 장소는 시설 근처에 있는 문 닫은 우체국이었고 내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A, B, C와 E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이 지나도 D와 F는 오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5명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걸어서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역시 한밤중에는 무섭네. 랜턴 하나 더 가져오길 잘했다. 잡담을 나누며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 안 건물 한 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신자들은 아직도 안 자나 봐. 혹시 악마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들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때 C가 이대로는 안에 못 들어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가 내가 다 알아봤지. 옆으로 돌아가면 작은 문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좀 말해라. 우리는 벽을 따라 코너를 돌아 걸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의 작은 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가 손으로 문을 밀자 안으로 열렸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문이었고 우리는 차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 랜턴을 켰다 껐다 하며 건물 앞 공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건물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무 일도 없자 너무 시시하다고 느껴 결국 시설 건물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지하는 정문에서 시설까지 100m 정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고 그 너머로 큰 건물 3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은 괴상하고 야릇한 디자인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죠. 시설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던 우리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이 켜진 공중 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은 하얗고 깨끗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벤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A가 갑자기 야, 좀 쉬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들키면 위험하잖아. 라거나 빨리 한 바퀴 돌고 가자. 라며 반대했지만 A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 대만 피우고 갈까? 결국 다들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잠시 후 A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말하더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와 C는 전 여성 몰래 들어온 주제에 화장실까지 쓸 생각이냐? 라며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A가 화장실 안에서 여기 재밌는 거 있어. 라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몰래 안으로 들어가 보니 A가 화장실 개인실을 가리키며 이거 봐. 이게 뭐 같아 보이냐?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B가 그냥 화장실이잖아. 라고 대답하자 A는 문을 열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B는 투덜대며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다른 칸은 다 변기인데 여기만 계단이야. 우리는 그제야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의 행동이 수상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담력 시험을 갑자기 제안한 것도, 옆에 있는 작은 문을 알고 있었던 것도, 화장실 문을 일부러 연 것도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A에게 너 설마 여기서 똥 싸려고 그랬냐? 라고 물었지만 A는 대충 말을 돌리며 밑에 내려가 보지 않을래? 라고 권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거절했습니다. 너 무슨 이상한 소리야. 빨리 가자. 여기서 꾸물거리면 무조건 들킨다고. 그러자 A는 하하, 너 무서워서 그러지? 잠깐 내려가 보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 그러냐? 라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A가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듯한 도발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B도 나도 안 갈래.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잠깐 내려갔다 올까? 라며 A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너희들은 용기가 있네. 라면서 나와 B를 계속 도발했지만 B는 난 안 갈 거야. 너희는 갔다 오든 말든 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A는 그럼 우선 셋이서 내려가 볼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하며 세 사람은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와 B는 화장실 안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주변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도 잔뜩 있었기에 밖으로 나갔다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B는 오늘 A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러게 오늘 좀 이상해. 왠지 일부러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B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B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무렵 얘네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라며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B는 그냥 우리끼리 돌아갈까? 라고 말했지만 계단 밑으로 내려간 녀석들이 랜턴을 다 가져가 버린 상태라 어둠 속에서 작은 문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벅저벅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나와 B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 큰일 났다. 사람이 왔어. 위험한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면 주변 구조를 모르는 우리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B는 큰일이다. 이리로 오고 있어. 어쩌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나 역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이리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오면 안으로 숨자.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확실히 우리가 있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B가 계단이 아닌 다른 칸의 문을 밀었지만 그 칸도 그 옆 칸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B는 젠장 문이 닫혀 있어. 라며 작게 소리쳤습니다. 발소리는 약 15m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들이 화장실까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B 역시 같은 생각인 듯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B는 어쩔 수 없네. 내려가자. 라며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진심이냐? 라고 되물었지만 B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화장실 안에는 숨을 곳이 없었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대로 잡힐 것 같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발소리가 화장실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계단은 의외로 짧아 10단 정도 내려가자 바닥이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B는 앞을 더듬어 문을 찾았고 그 문을 열 자 방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오렌지색 꼬마 전구가 몇 개 달려 있어
방 안이 옅은 오렌지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은 다담이 15장 정도 크기의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 물체가 매달려 있었는데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것이 세로로 매달려 방 양쪽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체가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A랑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여기 없잖아. 라고 묻자 B는 굳은 표정으로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상대로 발소리가 화장실에 들어왔고 콘크리트를 타고 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고 문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화장실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이 들리며 무언가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마다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B는 아래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뭔가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당시 유행하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내용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화장실에서 들리는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서너 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아차린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며 기분 나쁜 말소리로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얼거림에 다리가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소리가 뚝 그치더니 끼익하고 문이 2번 연속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내 다시 끼익하고 연속으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화장실 칸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다른 칸들에 이미 누군가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비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분명 아까는 문이 잠겨 있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연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공포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데는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B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 B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내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B가 거대한 훌라후프 같은 고리 안으로 점프하자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B가 사라지는 걸 보고 공포와 혼란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과 고리 사이에서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뒤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고 열린 문 틈으로 일부러 얼굴만 보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긴 백발의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악의가 가득한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인은 내가 사과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섬뜩한 얼굴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B처럼 훌라후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상반신을 일으키는 데만도 3분이 넘게 걸린 듯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후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의사 몇 명이 방으로 들어와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아까 내 가족들에게 연락드렸어. 너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단다. 이제 괜찮을 거야. 라며 무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릿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후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여자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고 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며 울던 여자는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젊은 여자는 오빠, 잘 돌아왔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누구세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이 있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어머니라는 여자와 여동생이라는 여자를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자처한 여자는 오늘은 엄마가 계속 같이 있을게. 라며 내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후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에게 이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동생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의사는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너는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에 있었단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 충격조차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더 진지하게 설명하면서 나를 격려하려 했고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을 비통해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갈래요. 라고 말하고 간신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워 걷기 어려웠지만 의사와 간호사, 여동생이라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아까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묘하게도 깨어난 후 몇 시간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두려웠지만 부축해준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용변을 본 후 손을 씻으려고 거울을 봤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고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심각한 혼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후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여동생이라는 여자, 그리고 병문안을 온 친구라는 이들에게 당신들을 모릅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한 A와 B에 관한 이야기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제 말을 단순한 기억장애로 받아들였습니다. A나 B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저는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 쓰러졌고 그 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듣는 모든 정보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카나카와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카나가와라는 지명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통화 단위도 N이 아니었고 도쿄나 일본이라는 이름도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는 그럼 원래 내가 있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렀니?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A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아 같은 반 친구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밤 들어갔던 그 종교시설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설명해 보았지만 의사는 그건 내가 자고 있을 때 꾼 꿈일 뿐이야 라며 부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 자신도 내가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이전에 살던 삶과 세계는 단지 꿈이었다고 믿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가족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니? 라고 부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물었지만 저는 그저 처음 보는 집과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의 수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단어와 정보 중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은 전부 처음 듣는 것이었고 역사와 관련된 것들도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적응하지 못해 존댓말을 쓰고 바지나 속옷 같은 것도 보여주기 싫어 직접 세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니 이전의 삶이 마치 전생이나 꿈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이전까지 선명하게 기억하던 부모님과 형의 얼굴도 옛 고향의 풍경도 이제는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 특히 그 소름 끼치게 웃던 노인의 얼굴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반년 만에 고등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20살의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애매한 위치였지만
새로 사귄 친구들과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 세계에서는 본 적 없는 방송과 프로그램들이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나가와현은 도시여서 하루하루가 새로웠고 이런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돌아온 지 4개월쯤 지난 여름방학 즈음 뜻밖의 사건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즈음 숙제를 위해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들 중 하나의 종교 관련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밤에 들어갔던 그 신흥 종교단체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그 책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꽤 큰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작은 신흥 종교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종교단체였습니다. 저는 종교 관련 책을 몇 권씩 사서 읽어보았지만 그 책들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건 내가 무의식 중에 이름을 꿈에서 본 것뿐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저를 친절하게 대해준 새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복학하고 사고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제가 다시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인생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도쿄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지난달 저에게 익명으로 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마 나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찾는데 무척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편지에 적힌 이름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과거에 그런 이름을 가졌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저는 공포도 기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가 완전히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사람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나와 당신만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번 달 25일 저녁 7시에 역 앞으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에게 급히 전할 것이 있습니다. 꼭 혼자 와주시길. 그 편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도 저는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어쩐지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든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왕이면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려 합니다.